탐욕의 대가. 대가 19세기 초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4세는 대식가로 악명이 높았다. 조지 아침 식사는 비둘기 2마리, 스테이크 3덩어리, 와인 1병, 그리고 브랜드 1잔이었다. 조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뚱뚱해져서 더는 누워 잠잘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자기 가슴에 무게에 짓눌려서 질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지는 문서에 서명하는 일도 힘들어서 이 기본적인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신하들에게 자기 서명을 새긴 도장을 만들게 했다. 그는 이렇게 왕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방기하면서도 사생아 몇 명을 낳았다. 조지 왕은 인류를 지배하는 법칙과 자신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믿는 듯했다. 자기 육체를 무한히 남용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이다. 나쁜 습관과 무기력으로 보낸 수년의 세월이 마침내 1830년 여름 새벽 3시 30분에 조지의 덜미를 잡아챘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말은 맙소사 이게 뭐지? 그때야 조지는 그게 뭔지를 깨달았다. 에야 이게 죽음이로구나. 조지는 심부름하는 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마치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 인간이라는 것을 40년 동안의 자기 몸을 쓰레기통처럼 쓴 일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깨달음이 너무나 놀랍다는 뜻이 말했다. 마음 가는 대로 먹고 마셔서 행복에 이른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다. 베이비 루스가 루게릭과 함께 양키스에서 뛰던 시절 식습관을 살펴보자. 아침으로 진저일 탄 위스키 약 500ml를 마시고 나서 스테이크와 계란 4개, 감자튀김을 넣고 커피 한 주전자를 마셨다. 오후에 간식으로는 핫도그 4개를 또 코카콜라 1병과 함께 삼켰다. 그리고 저녁은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으로 2번 먹었는데 2번 다 메뉴는 똑같이 티본 스테이크 2덩어리와 블루치즈 드레싱을 흠뻑 뿌린 양상추 2통, 편으로 썰어서 튀긴 감자 2접시, 애플파이 2개였다. 그리고 2번의 저녁 사이에 핫도그 4개와 코카콜라 4병을 먹고 마셨다. 한 번은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고 핫도그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도 설명은 충분할 것 같았다. 음식이 먹고 모르는 동안은 즐겁겠지만 그 뒷맛은 쓰다. 언젠가 베이브는 게릭에게 이렇게 말했다. 들어봐. 너 얼간이가 되지마. 건강에 신경 써. 자기 몸이 물렁물렁 해지도록 방치하지 말라고. 나는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바르게 먹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았지. 당시 베이브 루스가 운동선수로서 올린 성과가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자극을 주긴 했지만 어떤 슬픔의 기분도 수반하고 있었다. 루스가 좀 더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달성할 수 있었을까? 과잉이 주는 쾌락은 언제나 일순간에 지나간다. 그렇기에 자기 절제는 쾌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 몸을 건강에 다루고 욕망을 조절하며 열심히 일하고 운동으로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는 처벌이 아니라 그저 보상으로 기쁨이 주어지는 일일 뿐이다. 조지 왕과 또 한 명의 국가원수인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비교해보자. 앉아서만 지냈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테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시어도 루스벨트일 것이다. 테디는 허약한 뭔가 예민한 정서를 타고났고 관심은 학문에 쏠려 있었다. 근시인 눈도 나쁘지만 더 나빴던 것은 폐였다. 아주 작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벌떡을 일으켰던 것이다. 언젠가 테디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야단 좀 치지 마세요. 그러면 심한 천식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밤에 실제로 천식 발작이 일어났다. 목숨하러 갈 수도 있을 만한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증상이었다. 하지만 테디는 아버지의 참을성 있는 격려에 힘입어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근처 체육관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집 현관에 설치한 운동기구로, 더 나중에는 자신이 다니던 하버드대에서도 운동했다. 시어도는 자기 몸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자기 삶도 바꾸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도 바꾸었다.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행동하고 활동하는 삶이며 무엇보다도 운동하는 삶이라고 루스벨트는 말했다.
극기, 조정, 권투, 레슬링, 도보, 여행, 사냥, 승마, 미식, 축구, 루스벨트는 이 모든 활동을 했다.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역동적으로 운동으로 경기를 뛰거나 자연으로 나가서 움직였다. 대통령일 때보다도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느낄 만큼 활동적이었다. 루스벨트는 이렇게 썼다. 100여 년 동안에 나는 항상 오후에 2시간 운동하려고 노력했다. 하루에 2시간, 그것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누가 더 기분이 좋았으려고 생각하는가? 인생 전체가 쾌락에만 맞춰진 게으른 저지왕이었을까? 아니면 때때로 몸이 안 좋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선택한 가령 공원에서 테니스를 치거나 또 포토맥강에서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는 시어도 루스벨트였을까? 답은 명백하다. 대통령 임기 중에 건틀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을 때조차 루스벨트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 테디라면 앉아서면 지내는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너무 바쁘거나 너무 피곤해서 운동할 여유가 없었다는 우리의 변명은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워서 빈둥거리며 쾌락을 추구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우리는 최상위 포식자이며 수백만 년의 진화로 이룩한 터무니없다 싶은 정도의 최정의 산물이다. 이 엄청난 혜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의 자산이 쪼그라들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국 청년의 절반이 실제로 건강이나 체력 면에서 미군에 입대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무절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폭식은 좋지 않다. 이는 단지 실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회의 생산적이고 용기 있는 구성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몸을 잘 건사해야 한다. 헬스장에서만이 아니라 식탁에서도 마찬가지.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약물이나 술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엮기를 드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자신을 최고 사양의 경제형 자동차라고 여기자. 좋은 차에 좋은 연료를 넣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 고디로마이스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말할 것도 없이 철학자의 몸은 신체 활동을 할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미덕을 실천하면 우리 인간의 필수 도구인 신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위와 더위, 목마른 배고픔, 부족한 식량과 딱딱한 침대, 쾌락의 해피와 고통의 인내를 통해서 자신을 단련할 때 정신과 신체 모두를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몸이 강해지며 고난을 견디면서 삶의 정진하고 어떤 일도 대비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삶은 온갖 정리한 한건과 도전으로 가득하기에 일이 언제나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동은 어떤가? 운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먹고 전념하기만 한다면 그 무엇도 우리의 운동을 방해할 수가 없다. 수영력 기술기, 주짓수, 오래 걷기, 어떤 운동을 할지는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그날 치를 승리를 쌓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몸이 정신이 불복하지 않도록 몸을 혹독하게 다루자. 근육을 키우는 것은 동시에 의지력을 키우는 일이다. 우리가 의지력과 체력을 키우는 동안에 대부분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대통령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던 시절, 탄광사업자와 강선노동자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1902년 탄광화업 기간에 테디도 피곤한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대리인과 변호사 그리고 언론의 협력자들과 맞서 싸우느라 진이 빠지지 않았을까? 망상에 빠진 한 청년이 저기하여 총알이 자기 가슴에 박혔을 때 루스벨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겨우 총알 하나로 날 죽이려 했다니 나는 죽지 않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연설을 끝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연설을 이어갔을 때 말이다. 고도 근시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던 안경집과 두꺼운 연설 원고가 방탄 역할을 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지만은 루스벨트는 총알을 빼내지 못해서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갔다. 그렇다. 루스벨트도 그만두고 싶었을 것이다. 자기가 한계에 다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루스벨트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다른 지도자들은 분명 그 정도로 밀어붙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자신에게 그런 타협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계속 밀고 나갔다. 루스벨트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었다. 자기 머릿속에 들리는 작은 소리, 피로와
나의 감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이미 이를 위한 훈련을 해둔 터였다. 루스벨트는 자신에게 해낼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 루스벨트는 자기 몸을 단련했고 이제는 그 몸이 해야 할 일을 하게끔 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루스벨트의 비교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군요. 쾌락이 악몽이 될 때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학력에 또 쾌락적이라고 생각했다. 에피쿠로스가 정원 입구에 새겨진 글귀도 그런 인상을 붙이겠다. 낯선 이여 여기 멀면 그대의 즐거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높은 신은 쾌락이죠. 이 거처를 돌보는 친절한 주인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약속한 것은 어떤 종류의 쾌락이었을까? 섹스, 술, 융, 기원 3세기 아테네 사람들은 그 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쾌락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수천 년이 지난 그들 의심받아서 에피쿠로스 아빠가 모든 관능적인 충독에 탐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실제로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관해서 읽어보면 그가 추구한 행복이 훨씬 소박했음을 알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는 부유한 친구에게 보낸 답신에서 그 친구가 자기에게 작은 단지에 담긴 치즈를 준다면 그것을 맛있게 먹겠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의 전기작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규정했던 에피쿠로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썼다. 에피쿠로스에게 쾌락은 복식이 아니었다. 육체가 갈망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아무 생각 없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쾌락이 오면은 육체의 고통이 없고 정신의 괴로움이 없는 상태이다. 인생을 즐겁게 하는 끊임없는 폭음과 유흥의 연속도 아니요 역정을 만족스럽게 채우거나 산리치미 호화로운 식탁을 즐기는 일도 아니다. 쾌락에는 그저 맑은 정신의 이성적인 속으로서 모든 선택과 회피의 동기를 찾아내고 영혼을 사로잡고 어지럽게 하는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조지 4세가 아니었고 조지 왕으로 사는 것은 딱히 즐거운 일도 아니었으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지는 폭식으로 수명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자 삶은 금세 악몽이 되었다. 베이비루스가 막대한 양의 음식과 술로 몸을 망쳐서 병원에 실려 갔을 때 그것이 즐거운 일이었겠는가? 우리가 과다함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죄라서가 아니다. 우리가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여기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지가 않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이해하고 절제로서 육체로부터 구해야 한다. 육체는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시점이 훨씬 지날 때까지 계속 먹고 만다. 육체는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는 만취한 상태를 훨씬 넘어서야 취했다고 느낀다. 육체는 무감각해지고 싶어 하고 지네들이가 말 한 말 맞다 하나 무감각해지는 혀가 있다면은 말 오줌이라도 먹겠다고 달려든다. 육체는 원하는 것을 지금 바로 요구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나중에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하면 우리가 똑똑해야 하고 자기 통제와 자기 인식에서 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많이 먹기, 또 먹기와 정리해서 술 마시기, 일하기, 놀기, 늦게까지 깨있기 등 우리가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대입할 수 있다. 아테네의 정치가 티모테우스는 어느 날 플라톤의 집에서 열린 즐거운 연회에 참석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만찬은 먹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튿날 아침에도 좋군요. 연회가 끝나고 나서 너무 배가 부르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잠에서 깨었을 때 숙취에 시달리고 휘청거린다면 연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의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하다면 또는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애초에 정말로 즐겁게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 스토아 철학자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라고 설명했다. 에픽테토스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연회에 참여한 것 같이 행동하라고 말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접시가 그에게 왔을 때 손을 뻗어 적당한 양만 집어라. 그 접시가 그냥 지나쳐가는가? 그렇다면 멈춰 세우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욕망을 불태우지 말고 그대 앞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지위와 부여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하라. 이 행동이 어느 날 그들을 신들의 연애에 찬성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줄 것이다. 자신이 쫓는 쾌락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라. 나중에 즉 성강림 후에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숙취에 시달리는 동안에 바지가 작아져서 깎일 때 지금으로부터 몇 달 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의아해할 때 자신이 그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라. 물론 금욕과 자진은 다르다. 전제는 회피하는 것이며 후자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일이라. 자진은 이러한 일을 어떻게 자기 몸에 자기 유전자의 자기 생활 방식에 적절한 일을 이해하는 것이다. 니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절절한 딱 맞는 거리까지만 가고 더는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선이 옷으로 부스같이 부어주었듯이 쾌락의 기준을 써볼 때 자기 통제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으며 자기 통제가 부족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무절제에 탐닉하는 사람 가운데서 즐겁게 보내는 일은 아무도 없고 욕구의 노예가 된 사람 중에서 자유로운 일은 하나도 없다. 자기 혐오감에 들기 전에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땀이 줄줄 흐르기 전에 또는 탄수화물을 너무 먹어서 정신이 멍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강인함이 필요하다. 계속 술을 마시다가 건강이 악화된 신호가 나타난 뒤에 금전은 금전적인 경우뿐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는 것에도 강인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집과 더 많은 돈, 많은 지자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후회의 지점을 그냥 지나쳐도 안 되겠지만 애당초 그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즐거운 일을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절제는 벌이 아니라 벌을 피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절제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실제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작은 그릇에 담긴 치즈를 대단히 훌륭한 산의 지미처럼 즐기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만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오락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을 추구하자.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냥 행복해지자. 육체가 아닌 정신이 지배하게 하자. 쾌락을 정복하여서 고통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되자. 우월한 존재가 되자. 중독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는 노르망디에 상륙했다. 낫지를 무찌르고 독일을 점령해서 회고록을 큰 돈을 벌였다. 1949년에 해야 할 남은 일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일생을 마친 전투를 끝낸 뒤에 일생을 건 의지의 싸움에 나서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 더는 담배를 피우지 말까. 그냥 이 명령하느라 아이젠하워는 38년간 이어온 습관과 의해 전쟁에 나섰다. 아이젠하워의 삶 전체를 조망할 때 이 싸움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외부의 적보다도 내면의 악력을 정복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중독자라면 누구나 다 안다. 미국의 전기작자 에드워드 스미스는 이렇게 했었다. 공직자 가운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처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평생 하루 서너 갑수의 담배를 피웠던 아이젠하워는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끊었고 이후에 다시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만두는 유일한 방법은 그만두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만뒀어. 아이젠하워가 한척 그에게 한 말이다. 아무도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시키지 않았지만은 아이젠하워는 자기 자신에게 그 명령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생각했다. 담배를 끊는 일이 자기 삶에 몇 년을 더해 줄 터였다. 게다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배함으로써 아이젠하워는 세계에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긴장과 위험이 가득한 시기에 처음에는 북대서양 제약기구를 이끌고 이어서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을까? 없으면 제기 힘든 무언가가 있는가? 1949년에 아이젠하워가 담배를 끊었던 바로 그해 어느 평범한 날 오후에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은 할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전력 강렬한 갈망이라고는 볼 수 없었지만 술을 향한 욕망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것은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얻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었다.
바이머는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술을 끊었다. 그 무엇도 자신에게 그런 식의 힘을 행사해서 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바이머는 영국 밴드 디펜식이 모두가 부른 진실의 규약이라는 노래에 의해 가사처럼 자책하게 되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그만두기를 원했다. 다시는 안 할 거라 당신은 맹세했었지. 그것을 또 하기 전에는 그랬지. 이 극기라는 개념의 핵심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다. 한중덕 전문가가 말한 대로 자유의지로 절제할 능력이 있다면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습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나약해지리라고 말하는 습관에 순순히 굴복한다. 세네카는 너희가 아닌 자가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며 너희의 주인조차 너희의 제도에 따르는 책임에 모여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는 섹스의 너희고 누구는 돈의 너희의 야망의 너희, 어떤 사람은 희망이나 불안의 너희이다. 너희의 상태를 벗어나는 첫 단계는 그 무엇에 의존하든지 간에 자신의 의존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세네카는 말했다. 그런다 하면은 그 의존을 깨끗이 끊어내야 한다. 정물을 끊고 일정도를 끊고 정력, 권력을 지르는 욕망을 끊어야 한다.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담배나 탄산 음료에 또 소셜미디어 좋아요에 인터넷 뉴스에 중독되어 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용이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다. 아이젠하워의 흡연 습관은 그를 죽이고 있었고 우리는 많은 습관 역시 천천히 변하지 않게 우리를 죽인다.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는 습관, 아무 해가 없는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몸뚱이가 하는 명령에 또는 우리 신체가 거의 연결한 듯한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단 말인가. 몸이 대장일 수가 없다. 습관도 마찬가지고 바로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을 끊어야 하는 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의존성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갈래라고 부른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의 아지랑이를 물이라고 착각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강렬한 갈망이다.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려면 먼저 습관에 대한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잠자리든 좋아요든 술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욕구다. 그리고 바로 이 욕구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마약으로 파괴된 영국의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든 정부들로 무너진 미국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든 세상은 그들 안에 깃들은 채우고 또 채워도 절대 만족하지 않는 욕구를 지닌 기생식 때문에 파멸한 수많은 재능 있는 숙제를 안타까워한다. 그 대가는 각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자꾸 가지 못한 교양국으로 완수하지 못한 업적으로 배불지 못한 자선으로 평범한 하루에 일깨우지 못한 잠재력으로 말이다. 너의 죄는 비참하고 잔인할 뿐 아니라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열등한 경제체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스스로 노예가 되려 하는가. 더구나 갈수록 쾌감도 줄어들기만 하는 대상의 의미에서 말이다. 명확한 답을 보여줄 검사법이 있다. 만약 그것이 오늘 발명되었다면 그것을 시도해 보겠는가? 생각해 보겠는가? 처음으로 술을 접했는데 술을 마시면 무엇이 위험하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알게 되었다면 그래도 여전히 술을 마시겠는가? 지금 어떤 앱을 이용하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는지 아는 채로 만약 그 앱이 오늘 출시된다면 그래도 그 앱을 내려받겠는가? 승진과 성공이 자신을 부자가 되게 해주었지만은 이혼과 불행도 몰고 왔다는 것을 안다면은 수년 전에 추구했던 것을 지금도 계속 목표로 삼겠는가?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어떤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지금도 그때와 같은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불안을 무디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다가 한도를 넘어서면 금세 우리의 예리한 면은 모조리 무뎌진다. 불안을 무디게 해주는 대지처 기제가 우리를 잠시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이로운 친구는 아니다. 이는 르게릭이 경기 전에 불안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코치가 게릭에게 말하려 했던 바다. 이 길의 정착지는 자네 마음에 안 들 것에 그리고 그 길은 어디나 똑같은 곳에서 끝난다니. 나쁜 습관이 무엇이든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이되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
단칸에 끌어내버리든 도움을 받아서 끊어내든 거기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나 발목을 잡는 나쁜 습관이 있다. 하지만 그 습관을 끊어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때란 없다. 아이젠하워는 58세에 담배를 끊었다. 아이젠하워의 습관은 그가 그의 중년에 접어들었을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오래된 습관이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습관을 끊어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가 너의 생활을 그만두기로 마음먹는 것이며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구해야 세상을 구할 수가 있다. 좋네요.